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길이 160여 미터의 세종대왕함.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이 세종대왕함은 우리나라 해군 최초로 우리 기술로 만든 이지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설의 방패인 이지스에서 이름을 빌려온 이지스함은 말 그대로 함대의 방공을 책임지는 함정이다.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은 사방에 각각 설치되는 전자식 레이더인데, 이 대공 레이더는 실시간으로 360도 전방위 감시를 할 수 있다.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한국형 구축함들은 각종 첨단 센서와 첨단 컴퓨터가 결합된 현대과학의 결정체다. 대공 레이더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이지스 결정 시스템에 의해서 위협 순서와 대응 속도 등을 계산해 공격 체계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최종 판단에 따라 발사되는 미사일. 이때 공격의 범위는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아우르고 있다. 공 25도 36km, 공 22도 및 공 32도 23km 전방에 적함 접근 중. 함대함 유도탄 발사. 동시다발로 목표물을 발견하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표적을 파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 초를 넘지 않는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지스함의 동시 교전 능력은 18개라고 보통 말합니다. 18개의 목표에 대해서 동시에 교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100여 개의 목표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지스함이라는 것이 그 수백 발의 대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함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이 최고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무기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함에 탑재되어 있는 무기들도 우리 기술로 완성됐다. 그중 하나가 홍상어다. 최첨단 잠수함 킬러라고 불리는 홍상어는 대잠수함 유도 무기로 경어레인 청상어에 로켓 추진기관을 장착한 형태다. 유도탄에 탑재되어 함상에서 발사, 적 잠수함 해역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비행하여 낙하한 후 수중 타격하는 최첨단 잠수함 킬러다. 홍상어 발사 실험 현장. 물속으로 들어간 홍상어가 발사대에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갔다. 물 위로 끌어올린 시험용 목표물의 중앙이 정확하게 관통됐다. 현재까지 잠수함을 요격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 무기는 어뢰로 판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뢰도 수중에서 운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잠수함을 요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뢰를 물속으로 주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비행을 시켜서 잠수함 가까이 떨어뜨려 가지고 잠수함이 도망가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홍상어입니다. 함정에 설치된 수직 발사대에서 날아오르는 홍상어. 홍상어의 탄도인 청상어가 어뢰 발사관에서 목표 지점으로 발사되는 것과 달리 수직 발사됐다. 수직으로 발사되는 것은 미국에서 두 번째인데요. 수직으로 발사하는 이유는 기존 유럽에 있는 무기 체계는 경사형으로 발사하게 되는데, 그러면 배가 표적 방향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속 공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직 발사하게 되면 이제 전방위 공격이 가능해서 신속 공격이 가능하고요. 수직으로 올라간 홍상어는 일정한 높이에서 날아가다가 목표물 부근의 해역에서 유도탄과 어뢰로 분리된다.
어뢰는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낙하산과 같은 충격 완화 장치가 펼쳐진다. 홍상어가 날아갈 때의 속도는 마하 1.5. 음속 1.5배의 속도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 1km 정도 고도에서 내려오는데 그 고도 내려온 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속도가 계속 붙으면은 뭐 가만히 두면 마하 2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걸로 이제 바닷물에 들어가면은 엔간하면은 다 깨지죠. 음속이 2배면은 실제 바닷물은 땅하고 똑같습니다. 바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속도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아주 저속으로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낙하산의 역할입니다. 홍상어의 또 다른 특징은 지향성 탄두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향성 탄두는 탄두의 알맹이가 터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나간다. 또 이제 표적이 잠수함이기 때문에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 선체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쪽 방향으로 모아서 쓰는 것이 이제 지향성 탄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의 잠수함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함대에서 발사한 홍상어가 어떻게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것일까? 홍상어 같은 유도 무기가 정확한 좌표에 따라 목표물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유도 조종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유도 조종 장치는 목표물의 위치를 탐사해 좌표가 맞춰지는데 홍상어의 경우 원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소나가 사용된다. 전방 공 40도 거리 5,000여 대 적 잠수함 탐지. 어뢰 발사. 소나에 의해서 탐지된 잠수함의 위치에 따라 날아간 홍상어는 정밀한 타격을 할 수 있다. 한 방위산업체의 음향수조 실험실. 소나의 성능을 측정하고 있다. 소나는 음파를 탐지해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탐지기다. 수조 안에서 음파를 발생시키자 소나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는 음파가 소나에 의해서 감지된 것이다. 이렇게 감지된 음파는 소리의 성분별로 주파수의 간격과 세기 등이 분석되고 이 결과에 의해서 표적에 대한 정보가 추출된다. 분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아시다시피 물속에서는 음파만 통하고 빛은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파를 이용하여 잠수함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파괴시키는데 가장 유용한 장비가 소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잠수함을 향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소나가 개발되면서부터다. 소나가 음파를 탐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능동 탐지라 불리는데 소나에서 직접 음파를 쏘는 방법이다. 이 음파는 잠수함 같은 목표물에 맞고 돌아오게 되고 소나가 이것을 분석해 적의 위치를 파악한다. 또 다른 방법은 목표물에서 나오는 고유의 음파를 읽어내는 것으로 수동 탐지라고 한다. 프로펠러도 2개 있냐 3개 있냐 따라서 그 나오는 소리가 다르듯이 그 수영자 그리고 각각의 수영 잠수정, 그다음에 대형 잠수정, 그리고 또는 수상 함정에 각각에 있는 음파 특성이 전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식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하면은 잠수함을 공격하는 홍상어 외에 적군의 함선을 타격하는 유도무기도 있다. 공 22도 및 공 32도 23km 전방에 적함 접근 중. 함대함 유도탄 발사.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함대함 유도무기인 해성은 함선에서 멀리 떨어진 적함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해성의 사정거리는 150km. 이전에 우리 군에서 사용했던 미국산 함대함 유도무기보다 사정거리가 길다. 해성이 이렇게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이유는 엔진에 있다. 일반적으로 유도무기는 목표물을 찾는 탐색기와 유도조정부, 목표물을 타격하는 탄두, 엔진에 해당하는 추진기관, 구동장치로 나뉘는데 해성은 추진기관이 터보 제트 엔진으로 돼 있다. 해성의 추진력은 이 터보 제트 엔진입니다. 제트 엔진을 가지고 연료를 소모하면서 나르는 유도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의 연료 효율이 될 것입니다. 해성의 또 다른 특징은 적군의 레이더망을 피해 저공 비행을 한다는 것이다. 해성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3차원 추정 레이더인 마이크 브레브 탐색기는 명중률을 매우 높여준다. 3차원 추정 레이더가 표적을 놓치지 않고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도탄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명중률일 겁니다. 이 명중률이 해성의 개발 ROC는 80% 이상이었지만 개발 시험 평가 시에도 5발 중에 5발이 다 명중이 됐고 그 양산 첫 호인 2005년의 초도 발사부터 11회 이상이 계속 명중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명중률 높은 유도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잠수함을 겨냥해 타격하는 홍상어와 1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함선을 공격하는 해성. 무차별적인 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는 미래전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도무기 개발 경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래 전쟁은 원거리에서 상대방의 핵심 시설, 또 전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항공기라든가 잠수함 등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유도무기입니다. 이 같은 유도무기가 쓰인 예를 보면은 20년 전에 걸프 전쟁에서는 유도무기가 전체 투하 폭탄의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이라크 전쟁에서는 이것이 70%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홍상어와 해성이 해상용 유도무기라면 우리 기술로 만든 육지 위의 유도무기도 있다. (95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8년간 독자 개발한 휴대용 유도무기 신궁이다. 신궁이 개발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던 휴대용 유도무기에 비해 신궁은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울 뿐 아니라 명중률이 우수하다. 이제 신관이 이 탄두가 터지도록 시그널을 주는데 탄두가 터지는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이 신관의 성능이 또 굉장히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신관과 탄두 성능을 러시아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좋게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이즈를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신궁은 지금까지 약 90%의 명중률을 보이고 있다. 신궁의 명중률이 높은 것은 유도탄이 표적을 맞출 때까지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직접 명중되지 않아도 표적에 1.5m 안으로 접근하면 바로 폭발하기 때문이다.
신궁이 명중률을 높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탐색기의 성능에 있다. 신궁은 적외선으로 목표물을 탐색하는 투칼라 탐색기를 갖추고 있다. 투칼라 탐색기란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대공 유도탄은 열을 추적하는 단 한 가지 탐색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신궁에는 열과 표적에서 반사되는 반사파와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추적하는 것을 투칼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난 2010년 3월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일어났던 천안함 사건. 이때 사건 현장을 적외선 탐색 추적기인 열상 감시 장비가 포착했다. 현재 적외선을 이용한 탐색 추적기는 감시 정찰 장비에서 매우 중요한 과학 기술이다. 정찰기에 탑재된 감시 정찰 장비도 대부분 일반 영상 카메라와 함께 적외선 탐색 추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 또는 물체는 각각의 고유한 온도에 따라 적외선 형태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적외선 탐색 추적기는 사람이나 물체가 방출하는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를 검출하여 눈에 보이는 영상으로 변환시키는 전자 광학 장치다. 적외선 탐색 추적기는 어두울 때도 탐색이 가능하고 단순히 온도 정도를 색으로 표시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차별된다. 함선에 적외선 탐색 추적기에 잡힌 적기와 미사일을 보면 그 모양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확인된다. 어떤 물체는 그 물체가 온도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어떤 온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파장을 내거든요. 그 특정한 파장이 적외선을 내고요. 그 파장이 적외선대에 있고요. 열상 장비는 그 적외선을 관측을 하고 포착을 함으로써 우리 과시광선에서 우리가 볼 수 없던 부분들을 열상 장비는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이나 공중, 우주 어느 곳에서나 관측이 가능한 감시 정찰 장비인 EOIR. 정찰기에 주로 탑재되는 EOIR은 영상 카메라와 함께 적외선 탐색 추적기를 갖추고 있다. 다기능 관측경인 MFOD도 마찬가지다. MFOD의 적외선 탐색 추적기로 본 화면에서 겹쳐져 있는 두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는데 이것은 빛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다. 빛과 관계없이 감시 정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감시 정찰 장비에 적외선 탐색 추적기가 장착되고 있다. 포병 관측 장비인 타스1도 일반 영상 장비와 함께 적외선 탐색 추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열상 장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작전 운영이 주간에만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야간 운영이 가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파장대를 검출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할 수 있는 열상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한 적외선 탐색 추적기로 본 국내 도로 영상.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선명하다. 적외선 탐색 추적기에 대한 개발이 계속되면서 누가 더 정밀한 해상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조건이 됐다. 적외선 탐색 추적기의 성능을 측정하는 실험. 시료에 표시된 4줄의 작은 선의 온도를 조금씩 올렸을 때 열상 장비가 구분해낼 수 있는지 관찰했다.
점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네 줄의 선.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온도 차이는 불과 섭씨 0.02도였다. 공간 분해능은 1km 떨어진 데서 5cm 정도의 거리를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5cm 정도면은 사람 얼굴에서 두 눈 사이 거리를 10cm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를 더 상세하게 분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기와 함께 감시 정찰에서 주요한 무기 체계는 레이더다. 레이더는 물체에서 발사되는 전자기파를 수신해 물체와의 거리, 방향, 고도 등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메라를 사람들이 그 영상을 인식하는 것이 햇빛에 의해서 반사된 물체 반사된 그 햇빛이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이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 대신에 전파를 쏩니다. 물체에다가. 그래서 물체에 전파가 맞고 그것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안테나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처리를 하면은 마치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레이더는 감시하는 표적 외에 다른 물체에 맞고 반사되어 들어오는 신호가 많기 때문에 표적을 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단점을 최대한 보완한 레이더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 국내 최초 우리 기술로 제작된 장거리 레이더다. 장거리 레이더는 기존의 레이더를 완전히 디지털화해서 표적의 탐지 정확도나 분석 능력을 향상시켰다. 표적 외에 다른 물체, 건물이나 땅이나 산과 같은 것들을 막고 들어오는 반사파 성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진짜 표적 성분이 무엇인지 구분해내기가 어려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특화된 모드를 사용하고 또한 이런 성분들만 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능의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어도 영역에서도 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거리 탐지 레이더는 적의 움직임을 미리 탐지해서 정확한 정보를 지휘통지관으로 실시간 전송해주기 때문에 전장에서 조기 경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감시 정찰 장비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장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됐다. 전장 정보를 중요시하는 현대전 그리고 미래전에서 감시정찰 장비는 핵심 전략무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무기를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시정찰 분야의 첨단 기술은 우방인 미국에서도 팔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기술인 것입니다.